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 수능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맡은 국어의 저는 남국민입니다. 저는 김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6월 4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에서 중요한 시험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우리도요. 여러분과 함께 고생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 시험이 안 끝났을 시간인데요.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점 또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풀고 네. 열심히 해설 강의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이요. 평가원이 이제 수능 출제기관이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렇죠. 그것은 곧 수험생들에게는 긴장과 초조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1교 시작 전부터 심적으로 사실 좀 부담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교시에 임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1교시에 집중해서 이제 문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랬으니까요. 점수에만 신경 쓰지는 말고요.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둑에서 이제 복귀한다고 합니다. 하나 하나 내가 어떻게 그 바둑알을 놨는지를 다시 이제 되짚어 보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1교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그런 그 복귀와 같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문제점을 잘 짚어보고 앞으로의 공부 계획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습 게임이니까 그렇죠. 너무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 이제 11월 본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해설 강의도 알차게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치러진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6월 모평 전체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 이 6월 모평이란 뭐다? 의미 부여에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를 선생님 만약에 설정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6월 모의평가는 이정표다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라는 것은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바로 6월 모의평가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바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 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목적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한 그곳에 도달할 겁니다. 네, 저도 키워드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요. 약간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일단 과거를 돌아보는 현재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비춰주는 손거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내가 공부해 왔고 무엇을 중시해 왔고 내가 어떻게 실력을 쌓아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잘 비춰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되고 좀 부족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허점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거울 아니고 손거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왕이면 이 시험지 가까이에 두고 들고 다니는 손거울처럼 자꾸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험지로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화법과 장문 그리고 늘 그렇듯이 화법과 장문 그리고 문학은 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저는 문법, 독서를 담당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평은요. 조금 분야별로 세분화해서요. 이제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화법과 장문 그리고 문법, 독서 그리고 문학으로 차례대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화법과 장문부터 먼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 2019 수능 기억하시죠? 그거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그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법과 장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화법과 장문에서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그 시험들에 비하면 이번 시험은 조금 더 가벼워진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이 관건인 과목이 바로 이 화법과 장문 1번에서 10번까지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 세세한 전략에 관해서 뭐 개념 강의를 통해서 또 수능 특강을 통해서 또 약점 공략을 통해서 여러 차례 체계화해서 말씀을 드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화법과 장문은요.
이렇게 저는 이제 키워드를 선정해 봤어요. 어깨에 힘을 뺀 화작, 전략의 시험대다 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수능, 그러니까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으로 치자면 이 시험 바로 직전에 게 바로 작년 수능이었으니까 2019 수능에서는요 굉장히 화법작문이 좀 괴롭혔습니다. 우리를, 수험생들을. 그랬는데 이번 6월 모평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단출하다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에 힘을 좀 뺐죠. 그래서 지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막 정보들을 막 끌어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별로 없었고요. 심지어 그냥 바로 답이 도출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어깨에 힘을 빼다 보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개념에서, 수특에서, 약점 공략에서 함께 공부했던 화작의 시간 단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 그걸 기능을 익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정말 영리한 어떤 눈을 가지고 빨리 최대한 화법의 대본과 또 작문의 초고를 덜 검토하는 방향에서 문제 답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한껏 펼칠 수 있어야 했던 그런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화법과 작문에서요, 특히 이 두 문제 정도는 이 문제가 문제다라고 우리가 짚어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6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인데요. 먼저 6번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시험지 여러분 펼쳐놓고 지금 얘기 듣고 있죠? 3쪽에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문을 가지고 또 주민 측과 시청 측의 그 협상을 가와 나로 각각 삼은 융합 세트에서요 6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화법에 걸려있는 협상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협상 계획을 세운 내용이 거기에 계획서가 있고요. 그것을 실제 주민 측 대표가 협상에 임했을 때 했던 발화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1번에서 3번 세트 화법 세트와 맨 끝에 있는 작문 단독 8번에서 10번 세트는 최대한 빠르게 답을 골라내야 되는 스피드 그룹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는요 너무 허둥대다가 막 이러다가 그냥 다 빨리 찾으려다가 잘못 실수하면 삐끗하면 큰일 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6번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약간 침착한 단계적인 사고, 즉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발화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선지와의 적절성 여부도, 적절한 어떤 그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물론 빠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빠르게 해야 됐지만 그것도 어쨌든 단계적인 사고를 해야 했던,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여서 그런 거 틀리기 아주 좋은 문제다. 요거 허둥대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내공을 길러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숨어있는 정답 근거 그랬는데요. 이거 딱 보고 이런 문제 유형 자체는 익숙하나 이 문제는 답이 없는데? 라고 느꼈을 그런 학생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막 시간은 촉박하죠. 시험 시간에 긴장했죠. 답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이랬을 때 그 10번 문제 정답이 3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지문안의 정보와 가장 높다는 선지의 진술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그래프가 우리가 증가율 자체가 가장 높은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면, 허둥대다 보면 잘못해서 그 10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에 숨어있는 정답의 근거를 놓치지 않고 스피디한 문제 풀이 속에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엔 여러분들을 이제 수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충분히 독서에다가, 고난도 세트에다가, 그리고 문학의 지문 양 많은 세트들에다가 쓸 수 있는 시간 활용의 어떤 운용의 기술로, 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화법과 작문 1번에서 10번은요 왜 맞고 왜 틀렸는지 그 정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보다는요 요렇게 요 정도 난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내는 화작 세트 10문제 중에서 난도로 치자면 아주 아래쪽에 속할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훨씬 더 높게 어렵게 나올 9월과 11월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사고, 활성화하는 공부를 계속 해놓으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법과 독서에 대해서 김철원 선생님의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화법 작문의 총평을 이어받아 문법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짚어드릴 것은 우리 문제 풀 때요, 판정 의문문,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문문, 그 의문문이 어떤 의문문인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음화, 그다음에 비음화가 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의문 변동이라는 것 또한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국외음화라는 것이 또 뒤에 있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것이라는 그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개념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 개념들을 너무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또 공부를 또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혹시 아직 공부를 이제 마친 그런 학생들이 하더라도요, 여러분 문법은요, 나오는 개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EBS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고 그것들만 잘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이 문법의 이제 이 경향을, 이번 시험에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어를 선생님이 이제 정해봤습니다. 사례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법 문제는요, 이 사례랑 그 다음에 이 개념 설명이랑 자,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설명을 사례에 적용을 해서요, 그 사례를 분석적으로 잘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공부를 할 때도요, 자, 이번 시험에서 또 알 수 있었듯이 사례를 하나하나 따지는, 그래서 이 사례에 어떤 개념, 어떤 그런 문법 요소가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해설 강의에서 할게요. 그리고요, 이번 이 시험에 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 수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음운 변동에 관련된 그런 기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음운 변동의 횟수를 따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운의 개수가 변하는지를 따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횟수, 그 다음에 그 개수, 이러한 이 수를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향이 이번 시험에도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이제 몇 번 나오는지 그 횟수 또한 출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러한 이 횟수, 자, 이 수까지도 잘 이해하는 공부 필요합니다. 이어서요, 15번 문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15번 문제가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는 바로 그 문제, 이 문제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법에서는요, 답을 고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정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문제가 그랬는데요. 이 문제에 이 단어의 의미 제시되어 있는 요 내용 앞서 여러분 선생님의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설명을 보면요, 동음이어나 다이어의 의미에 유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와 관련된 활동을 이제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설명, 그 조건과 관련해서 이 1번이 여러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피동문이다, 사동문이다, 이제 그런 판단만 하다 보면요, 1번과 5번 두 개가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답이 두 개지?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제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1번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조건을 잘 유의하여 이제 이 두 개가 남았을 때 답을 골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도요, 문법 문제가 그와 같이 이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 유의하자. 명심했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이제 독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라는 이 두 글자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또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 6월 모평과 관련해서요,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잘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 이 정보의 종합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쉬운 그런 독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분과 관련해서, 즉 지문의 한 부분이죠. 그 부분의 내용을 선택지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선택지는 눈으로만 봐도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요, 이 간단하게 묻는 것 같은, 즉 어떤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것 같은 그런 그 문제들에서도 선택지 그 하나, 길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 하나가 여러 곳에 있는 정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 정보가 종합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 부분만 고려해서는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뭐뭐인 것 같아로 또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한 선택지가 이제 어떤 선택지인데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짚고 앞으로 필요한 사고 능력을 또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험 사회 이제 경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사회 경제 지문이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것인데 사회의 대표적인 지문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지문을 읽을 때 이 한 개에 대한 정보 잘 짚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이 대안 방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 방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회 세트에서 보기 있는 가장 어려운 그 문제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패턴을 기억하고 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앞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부를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험에 또 역시 대응 대비되는 짝,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응한다, 대비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응한다라는 것은 A와 B가 대응한다. 그렇다면 A와 B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서로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41번입니다. 이 41번 문항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보기의 사례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 사례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냈어야 됩니다. 즉 대비되는 짝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답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명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독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키워드를 꼭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 짚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독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1번 문제 방금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이 보기에는요 아메바의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바의 사례는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즉 진핵세포랑 달랐습니다.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것과 이 아메바 안에 이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즉 대비되는 그 짝을 여러분이 잘 짚어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은 해설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학은요 여러분 안궁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렵기로야 뭐 문학이 독서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풀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선정한 건 이런 건데요. 갈래 전형성 더하기 EBS 연계라는 특징을 보여준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는 많이 문학 안에서도 다른 시험에 비할 때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일단 6개의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4작품이 EBS 연계였어요. 물론 서사문학의 경우 다른 대목들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캐릭터의 연속성 같은 걸 생각할 때에는요 충분히 그것이 연계의 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사문학 아니고 또 뭐 시가문학의 경우에는 뭐 텍스트 자체가 그대로인데요. 거의 고전시가도 거의 그대로고요. 현대시는 아예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현대시 중에 한 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연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뚜렷했던 시험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각 지문들이요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고전시가는 또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사대부 시가의 시가대로 또 뭐 소설들은요 막 조웅전 같은 경우에 영웅 군담 소설의 특징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현대 소설도요. 토지에서 막 인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인물의 성격 같은 게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지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갈래의 전형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과히 EBS 연계까지 뚜렷했으니까 과히 어려움 없이 지문을 읽어낼 수 있었던 그런 시험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이것이 곧 공부의 전략으로 이어져야 되는 얘기죠.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 문제가 문제다. 저는 요 네 문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26번, 34번, 36번, 44번. 대체로 아마 문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혹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행히 맞았더라도 이 문제들은 좀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6번 문제 보고 계신가요? 조응전으로 이제 꿈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꿈은 원래 고전소설에서 서사적 기능이 크잖아요. 그거 시험 문제로 전형적인 출제 요소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건데 지문 안에서 이를테면 조응이 어떤 슬픔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 상태가 지문 안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지? 라는 요소와 보기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꿈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선지에서의 진술 같은 것들을 서로 쭉 연결해서 그것이 적절한 진술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출제 요소고요. 그리고 고전소설 3점 달고 있는 문제로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잘 맞춰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훈련에 좋은 도구가 된 그런 문제로 26번을 주목 한번 해봤습니다. 34번인데요. 고전시가 수특에서 연계됐기 때문에 익숙한 작품이긴 했고 대부분의 텍스트도 수특에서 여러분 연결해서 공부한 거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서요. 유정코 무심한 것과 무심코 유정한 것을 섬세한 구별을 제대로 포착하고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꽤 까다로운 선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 보여. 아니면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학의 문제의 어려움이거든요. 자, 이렇게 34번 문제에서 뭔가 시구의 의미에 좀 심화된 어떤 독해를 이해와 감상을 요구하는 섬세한 독서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34번 문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세한 얘기는 또 문제 해설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인데요. 요거 고전 수필 가지고 성현의 수필 가지고 낸 문제에서 선지의 꼬인 진술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정답지가 이건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가장 심한 경우였습니다. 막 석줄 넉줄 되는 문학의 선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게 이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선지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 점이 바로 답을 고르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 문학의 어떤 그 난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여기 약간 활용된 게 36번 문제였습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고 이따가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인데요. 오규원의 현대시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요. 이 작품 낯선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심화 감상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문제이자 또 자칫 이 문제의 틀에 잘 따라가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답이 뭐지? 라고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3점 달고 있는 문제, 3점 달 만한 문제였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봐두시면서 문학이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구사하는가 그리고 전형적인 갈래의 특성을 보이는 그런 지문들은 내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공부하고 내공 기르는 복기, 요 해설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얘기가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이 총평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163일 많은 시간 아닐까요? 네. 만점에 따라서는 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 분야별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화법과 작문은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길러나가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네. 문법은요.
사례를 요소별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따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독서도 말씀을 드리면 독서는 여러분이 지문을 읽는 힘 자체를 이제 길러야 되는데요. 그 힘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서는 독서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여러분,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서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학은요? 네, 문학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수능 특강 문학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 연계 작품들,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들을요. 이번 모평에 나온 시험 문제 대상됐던 연계됐던 작품들 제외하고요. 나머지 작품들을 철저하게 공부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지문에 대한 꼼꼼한 해설과 이해를 깊이 해둔 상태에서 연계 출제됐을 때 뭐 지문을 통째로 거의 읽을 시간을 거의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6월 모평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네, 6월 모평은요,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준비 잘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다시 뛰어야죠. 네, 맞습니다. 이 시점이 사실은요, 1년 커리큘럼을 해나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험생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처음 첫 마음 먹었던 때, 막 맹렬히 달리던 때에 비하면 조금 지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여기가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6월 모평은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 꼭 잊지 마시고요. 함께 열심히 다음 연습 게임을 위해서 일단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본수능을 정조준하는 공부로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 한번 우리 수험생에게 길을 북돋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기운 내시고요. 네. 훌훌 털고요. 제대로 내공을 기르는 그런 공부합시다. 네. 자, 1부에서 5부까지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